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10월 시장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김종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와 한글 연휴가 끝나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연휴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연휴 때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네. 누굴 지정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뭐 얘기를 네, 하겠죠. 김종철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이렇게 연휴 동안 잘 쉬진 못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날 자꾸 이제 방송이 빠지다 보니까 월요일날 휴일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월요일 방송이 있는데 최근에 김정철 본부장님 종목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올라옵니다. 당연하죠. 제가 TV 방송이 많이 줄어가지고 월요일날이 제가 방송이 많은데 월요일마다 이렇게 휴일이 있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좀 전 즐거웠어요. 즐거웠고 좀 편히 좀 쉰다고 쉬어봤는데 하필 하마스가 난리 나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편히는 못 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분노의 쇼핑을 좀 했습니다. 분노의 쇼핑을 했는데 좀 한동안 좀 뭘 안 샀는데 또 가을 겨울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가을 겨울에 옷을 왕창 샀어요. 옷을 좀 왕창 샀는데 이 옷들을 사다 보니까 이제 한 아울렛도 가보고 막 백화점도 가보고 뭐 그다음에 뭐 그냥 시장도 가보고 제가 옷을 시장도 막 여기저기 다 보거든요. 네, 그럼 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요즘 흐름이 어떤가, 요즘 패션 트렌드는 또 어떤가 이런 것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쯤 되면은 가을 겨울 관련한 옷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막 급락한 상태예요. FNF 같은 종목들 보시면 차트가 이제 무너진 상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그래도 가을 겨울 옷들이 일단 성수기, 그러니까 의류 브랜드들은 의류 판매 브랜드들은 이제 성수기에 돌입한 건 맞으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좀 그래도 좀 볼만한 거는 휠라홀딩스 정도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휠라홀딩스가 중간에 한두 번씩 이제 좀 많이 좀 밀렸어요. 근데 이게 중간 배당 한번 줬기 때문에 배당락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이제 겨울 하면은 북쪽 페이스라고 북쪽 얼굴이라고 있어요. 네. 그쪽 북쪽 얼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영업무역이라고 있는데 이 영업무역은 여러분들 좀 하지 마셔라. 다른 건 다 접근이 가능해도 영업무역은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영업무역에 있는 이제 가족분이 한 분이 그렇게 회사 돈을 그렇게 많이 쓰신다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루머가 있어요. 실제 뭐 수사 들어가봐야 알긴 하는데 실제로 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주주들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마치 내 회사처럼 뭐 한다 대주주가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은 여러분들이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가을 겨울에서 이제 성수기가 진입한 이 의류 브랜드들 물론 지금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 보셨다가 FNF나 한섬이나 뭐 휠라홀딩스 중에 저는 휠라홀딩스를 좀 눈여겨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류 관련주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요.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이 방송에서 딱 네. 금요일 날 이제 좀 리뷰를 좀 드렸었던 내용들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제 제가 퀄컴 쪽에서 이제 좀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뭐 오른 것도 아니지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해서 이제 이번 주 초부터 이제 좀 바라봤었다라고 하면요. 퀄컴 역시도 지금 일단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게 21선 라인대 위에서 지금 일단은 좀 잡혀 있으면서 언제든 좀 상승 준비를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달 반등 나머지 이제 지수 반등 대비 이제 좀 힘 자체를 크게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혹시라도 이제 진입하셨던 분들 말 듣고 이제 좀 판단해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지켜볼 만한 지금 구간대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뭐 나스닥 지수로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사실 이번 주 이제 좀 반등을 좀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아니고 이제 10월 달 기준으로 이제 사실상 좀 마지막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을 좀 노려서 기존에 사실상 좀 물려 있었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탈출에 대한 타이밍을 10월 달 기준으로 한번 좀 세팅해서 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가져갔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추천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지수 기반으로 해서 이제 ETF나 ETN 쪽 추천드렸었던 게 이제 특히나 이제 TQQQ 이거는 이제 나스닥 이제 3배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종목인데 사실상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좀 봤었던 내용 자체가 이제 34달러였어요. 이제 네. 34달러였던 게 이제 40달러 때까지 올랐으니까 대략 이제 10% 이상 지금 단기 급등을 좀 보여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단기 지수로 한번 좀 대응을 한번 좀 보셔도 괜찮고 10월 달 이후서부터는 좀 이 SQQQ 같은 인버스 종목들을 한번 좀 보셔도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금 이 고점을 넘고 상승 탄력을 충분히 그려줄 만한 매수세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 자체는 지금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고요. 일단 사실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 좀 원하는 자리값까지는 저는 좀 선반영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 오늘 말 듣고 그러네 잘 오르고 있네. 이제 사야지 접근하신 분들은 사실상 이제 한 주라는 이 타이밍 자체에 너무 기습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신규 접근 자체는 사실상 조금 물리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고 버텨봐야 되는 자리값까지도 지금 일단 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분명히 좀 언급드렸었던 게 사실 이 밴드 상단 라인 때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 한 509근 근처까지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한 470까지 이제 오르다가 이제 딱 한번 어제자 이제 좀 낙폭을 가져가면서 이제 매도세를 좀 보여줬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 해석을 이따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으로 좀 브리핑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단 라인대 추세를 돌파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매수세를 만약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지금 현재 헤지펀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역대 비중 자체가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금 자산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나머지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적 발표에 앞다퉈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은 있지만 저는 사실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힘든지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좀 이따가 방송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힘든지 자체 알고 싶으면 저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세 글자 나가고 있는데요.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밤에 기막힌 투자 본격적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마무리될 즈음에 중동의 화약고에서 또다시 대규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이스라엘이 피해 보복을 강행하면서 양측의 사상자가 벌써 10,000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곧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종철 본부장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분쟁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사람들이 뉴스를 잘 안 보나? 지금까지 평생 잘 안 보다가 이번에 보고 이렇게 선택적 분노 보면서 대단하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마스를 물론 하마스가 이제 갑자기 기습 공격했는데 그거를 이제 민간인 대상으로 사실상 전쟁 범죄죠. 전쟁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인 거는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근데 이스라엘군은 지난 70년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군이 70년 동안 내내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마스가 그거 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마스가 무슨 공공의 적인 양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선택적 분노가 정말 이렇게 오진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그냥 선택적 분노를 너무 심하게 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진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포인트를 보면 어느 정도 좀 답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왜 싸울까요? 왜 싸우는지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원래 팔레스타인이
요 땅에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지도 보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가 하나 있는데 이 지도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주 잘 분포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 분쟁을 막 만드는 대표적인 국가가 하나 있어요. 영국이라고. 영국이 또 싸질러 놓은 배설물이에요, 이게. 근데 영국이 그 이스라엘 애들한테 야, 우리 도와주면 우리 세계대전 난 거 도와주면 전쟁 난 거 도와주면 너네 땅 우리가 찾아줄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애들한테 이걸 찾아준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영국이 야, 너네 나가.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와서 살게 너네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내 집에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나가. 그 너 나가 못 나갈 것 같으면 너 저기 작은 화장실에 다 모여 살아 너네. 그 저 작은 화장실하고 작은 방에 모여 살아.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안 좋죠. 저는 가만 안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땅을 잃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무단으로 폭력적으로 이제 이걸 점거했죠. 그래서 점거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땅을 잃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나니까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했냐? 그냥 다 죽여버려요. 네, 어떻게 죽이냐면 정말 다양하게 죽입니다. 이제 어린애가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군이 조준사격에서 죽이고, 심심해서 죽이고, 장난삼아 죽이고, 그거를 70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심지어 죽이다 장난으로 유치원 폭격하고, 병원 폭격하고, 그게 이스라엘 군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이 이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이 병원하고 유치원 폭격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이게 오인 폭격이었다. 라면서 이스라엘 군이 막 엄청 했었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무전 감청을 해서 들어보니 알고 폭격한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죽인 거예요, 사람.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이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런 일을 벌이니까 이제 보복을 하겠다 하면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게 이스라엘 군이 얼마나 이 팔레스타인 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했냐면 종군 기자가 제3세기의 종군 기자, 다른 3국의 종군 기자가 팔레스타인 쪽 취재하다가 이스라엘 군 전쟁 범죄를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전쟁범 취재했다고 그거 쏴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군이.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죽은 하마스 때문에 이번에 죽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의 곱하기 1000배 이상이 죽었어요. 이미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은. 그거 죽을 때는 다들 조용히 있다가 왜 이번 일 나오니까 선택적 분노로 막 하마스 욕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뭐 없어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을 알면요. 절대로 이스라엘 두둔 못해요. 왜냐하면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PLO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PLO라는 단체가 있는데 PLO라는 단체가 뭐냐면 더 이상 폭력적으로 뭘 하지 말자. 그래서 아라파트라는 지도자, 팔레스타인 지도자 아라파트가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너무 비폭력적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죽이기도 힘들고. 아라파트가 그걸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요, 여러분. 근데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아라파트를 이스라엘에서 암살해버립니다. 물론 자기들이 암살 안 했다고 하죠. 근데 방사능 독극물로 죽었는데 아라파트가 이스라엘 참고로 핵무기가 있죠. 예, 그 지역에서 방사능 나올 수 있는 데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안 죽였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믿냐고요, 여러분. 그 아라파트를 죽여놓고 그때부터 다시 또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마스를 지원했어요. 너네 막 우리 죽여봐 빨리. 우리 죽여봐. 우리 너네 죽이게.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이런 걸로 두둔합니까? 정말 그 하나 말고 둘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얘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딱 지도가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두 군데로 팔레스타인을 나눠놨는데 하나는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인데 이 가자 지구 이 조그만 땅이에요. 이 도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 정도 규모도 안 돼요, 얘가. 이 조그만 땅에다가 250만 명을 몰아놨어요. 닭장처럼. 거기서 살라고. 그래갖고 모든 식료품 물 다 끊어놓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통과시켜야지 물이랑 음식 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대한 감옥을 만들었어요. 250만 명이나 모아놨어요. 이 서한 지구의 전체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230만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230만 명이 안 되는데 이쪽 가자 지구에만 250만을 다 몰아놨어요. 한마디로 이거 거의 이스라엘이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스라엘 장난에 지금 전 세계가 다 놀아나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극우 시온주의자라고 유명합니다. 극우파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매번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뭐냐면 자기들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내부 단결. 그리고 막 둘이 싸워요. 싸우다가 이제 국제사회를 바라보죠. 누가 안 말려줘? 좀 말려줘봐 빨리. 그러면 좀 말려요 또. 그렇게 해서 끝나고 다시 또 자기들 정치적 입지 약해지면 또 공격해서 또 싸우고 또 말려주길 바라면서 말려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휴전하고. 이거를 지금 수백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여기입니다. 서한지구 이쪽에 서한지구가 에루살렘이 있어요. 여기가 에루살렘이. 이 서한지구 지역에 이스라엘 정책촌을 만들어요. 여기는 이제 땅을 어떻게 뺏을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아예 그냥 거기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살게 해서 뺏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서한지구도 이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죠. 자기 땅을 점점 뺏어가니까.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재집권하면서 재집권도요, 여러분. 그 부정선거로 된 거예요, 이 부분 지금. 부정선거로 재집권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미국이랑 영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박살내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뭐라 하지도 못할 망정.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딱 재집권하는 대로 뭘 했냐?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재 정권, 독재자로 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꼴 김정은이에요, 여러분. 이 독재자예요, 독재자. 사법부에서 모든 권한을 다 뺏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때 막 들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막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근데 이번 사건이 딱 터지니까 아주 그냥 지지율이 공고해졌죠. 누가 일으키는 사건 같습니까, 이거를? 하마스가 일으키는 사건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요즘 어제부터 나오는 음모론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어제부터 음모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진 첫날, 당일날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미. 예, 첫날 벌어진 당일날 저는 여러분 노란통배씨 오픈채팅방에다 이거 음모론이다. 이거 분명히 이거 얘네들이 자기들이 짜고 친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짜고 쳐서 자국 국민들 죽이고 하는 집단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이 벌어지기 전 아리엘 코너라는 이스라엘 집권당 의원은 이번에 뭐라 그랬냐. 이 일이 벌어지기 전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인종청소해야 된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 대량 학살해야 된다. 라고 무슨 국회의원이 있단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좀 있으면 자꾸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자,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지속적인 위협도 그리고 이슬람 사원 모독까지 이번에 다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하마스가 건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를 막 치고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민들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외부의 적을 만들어주려면 하마스가 공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음모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갑자기 아이언돔이 그렇게 잘 작동하다가 아이언돔이 갑자기 작동이 안 돼요. 이번에. 그리고 네타냐후가 이미 사법부 장악하는 것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을 때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따지면 국정원인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하마스가 2,000발의 로켓을 쏘고 철책을 다 뚫고 들어온 동안 아무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 일 터지자마자 얘기한 건데 여러분 노란통배치 오프체에 얘기한 건데 이거 네타냐후가 하마스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쳐서 자국민들 죽이고 있다고요. 이 얘네들 인간이냐고 얘네들이.
그리고 음모론이라면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 음모론이라면요 결국 확정 안 돼요 절대. 절대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싸우다가요 분명히 국제사회 또 쳐다볼 걸요. 야 너네 말려줘. 물론 지상군 투입하겠죠. 투입해서 하마스랑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봐보세요. 도시 하나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해야 돼요. 요즘 시가전은요 포탄을 수만 발 수천 발을 때려보도 건물을 평탄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건물 자체를. 여러분 진격 단 1m 진격도 힘들다고요. 근데 이걸 과연 이렇게 싸워가지고 과연 이게 누군가 한 명이 끝장나겠습니까? 이 둘의 싸움은 누군가 하면 끝장나야지 끝나는 싸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싸움이고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마스도 자기들이 평화주의자 온건파이들이 좀 일어나려고 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해서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또 단결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양쪽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괜히 서로 짜고 치는 고수업에 자국민들만 죽어나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음모론이라면, 결론은 음모론이라면 이거는 확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결국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그, 자꾸 여기서 뭔 일 터지면은 유가 오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기, 유전지대는요, 수천 킬로밖에 저기 호르무즈 해협에 유전지대가 모여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운드하고 여기하고 수천 킬로.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 부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서울 부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니 거기까지 언제 가요 저거? 저 미사일 골로 날아가지도 않는데. 유전지대 여러분 유가가 급등하려면 이란이 열받아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려야 돼요. 그럼 유가는 무조건 폭등합니다. 근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만한 그런 명분도 없고 지금 상황은.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이 이쪽 분쟁 지역에서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싸움은 유전지대하고 거리도 엄청 멀 뿐더러 딱 하나 문제가 있죠. 수에즈 운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쳐들어가면 수에즈 운하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집트하고 사이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즘에 이집트에 못 쳐들어가요. 왜냐?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못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수에즈 운하를 뭐하면 못 건들면 사실 이쪽에서 뭔 일이 발생하든 간에 아무런 여러분 시리아 내전 단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거든요. 시리아 내전 때문에 유가 오른 거 봤어요, 여러분? 레바논 시리아의 원유 단 한 방울이라도 납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유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아무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음모론이라고 다 확정만 안 되면 되는데 확정될 가능성이 음모론이라면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모론이라면 결국 확정 안 된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습니다. 다음 컬린 전민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금리와 나스닥 지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지금 일단 좀 본부장님 말에 좀 동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 지금 확전이다 뭐다 리스크가 이제 더 커지는 결과값이 좀 나와줬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지수가 이렇게까지 좀 올곧게 올라올 수 있는 결과값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바닥권에서부터 이 상승 흐름을 좀 키워갔었던 이 지금 현재 결과값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보여줬었던 지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뭔가 조금의 확전에 대한 뭐 영향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쟁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이슈라든지 이런 게 보여줬다라고 하면 정말 증시 충격을 가져갔었다라고 하면 절대 이러한 차트 흐름 자체가 나와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시장 대응에서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제 좀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 채권 금리에 대한 이제 좀 변동성으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증시의 변동성이 움직인다. 결국에는 채권 금리가 고점 대비 떨어지는 결과값이 증시의 상승 흐름을 불러일으켰고 다시금 재반등을 가져가는 결과값이 하락을 키워가는 결과값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대로 지금 대응이랑 지금 뷰를 맞춰봤었을 때 정말 딱 떨어져서 맞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향후 금리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자, 지금 이전의 고점이 이제 거의 4.89 그러니까 이제 4.9 라인대 부근대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5%대를 이제 거의
올라와주는 결과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채 10년물인데 거의 이제 5%대 거의 이제 근접했다가 지금 일단 좀 단기적으로 낙폭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도까지 이자를 주면서 프리미엄을 가져갔었던 상황 자체가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참여자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굳이 5%, 5.1% 이렇게까지 기다리면서 이때 내가 기다렸다 사야지 하는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오르고 넘어왔었을 때 이때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이제 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좀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했다. 충분히 이 금리 가격대면 내가 충분히 만족하면서 이 채권을 사도 괜찮은 가격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가 이번에 나와주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지금 고점 대비 낙폭 자체는 사실 보여줄만 했었던 구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슈 자체가 저는 증시 부분에서의 지금 내용보다는 조금 안전자산 선호도 이쪽 심리가 지금 조금 더 단기간에 좀 강하게 올라와 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거기에 좀 반증하는 결과값이 뭐 한두 끝도 없이 내려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던 골드 자체가 지금 좀 골드 추세를 좀 보시면요. 정말 낙폭을 말도 안 되게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 대비 거의 7거래일 연속 음봉을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낙폭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 기준으로 워낙 매도세를 좀 강하게 가져가다가 최근에 정말 이 힘 있는 반등 자체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여기서 나와준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권 영향도 저는 같이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자체도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너무 좋은 가격대 구성과 더불어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대에서 4.5%대까지 낙폭. 이것도 제가 좀 지난 방송에서 좀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4.5%대까지 좀 떨어지는 결과값이나 추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결과값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반등 시장을 조금 점쳤어요. 그러니까 특정 자리값 이상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게 저 지금 현재 결과값으로 봤었을 때 채권 금리에 대한 지금 위치랑 내용 해석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아 떨어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이번 한 주에 계속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저 역시도 이제 전쟁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확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직 확답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조심스럽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 부근 때까지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단기적인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금리에 대한 결과값이랑 앞으로에 대한 결과값을 제가 지금 좀 점치고 있는 내용 자체는요. 이미 이제 10월 달까지는 사실상 이 구간대를 조금 비벼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엄청난 급등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네. 뭐 지금 4.6에서부터 뭐 4.8 사이 구간대에서의 지금 횡보 장세를 좀 가져가면서 좀 버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집중해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상 이번에 이제 FOMC 회의록도 그렇고 뭐 지금 이제 결과값으로 일단 좀 놓고 봤었을 때 뭐 연준 인사들의 지금 좀 발언들 자체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전에 사실 이제 점도표에서 공개했었던 거는 생각보다 이제 좀 매파적이었어요. 이제 사실상 이 매파적인 점도표 대비 오히려 이번엔 좀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발언을 좀 많이 했었다. 라고 이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점도표 대비 좀 부드러웠던 회의록인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지금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풍기고 있는 내용들은 더 이상의 추가 금리는 인상은 없어라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전부터 보여줬었고 이거는 사실 저보다도 우리 본부장님이 이미 한 6월, 7월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더 이상의 추가 금리는 없다. 근데 저는 사실 한 번 정도는 또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 타이밍이
해도 11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미 지금 현재도 페드워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1%를 넘겼어요. 이미 동결 가능성이 이미 91%를 넘겼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연준 위원들이 같이 얘기를 가져간다. 추가적인 인상까지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볼 수는 없다. 대신에 이제 좀 앞으로의 시장 달래기를 좀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고금리는 유지할 것이다예요. 여기서 고금리는 유지할 거다 보니까 이 고금리 유지는 계속적으로 내년 상반기 6월 달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동결을 내년 6월까지 계속 보여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 자체로 일단은 좀 놓고 봤었을 때 나머지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놓고 봤었을 때는 조금 달래주면서 시장의 급락을 조금 피하는 지금 내용으로 일단은 앞으로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는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고 스탠스는 바뀌지 않고 유지하되 나머지 멘트나 이런 발언들에서는 조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금리라는 내용 자체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이 지금 뭐 고무줄을 당겼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오는 탄성에 대한 개념처럼 이 5%를 계속적으로 이 땡기는 이 힘 자체가 자석처럼 땡기는 힘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정말 이 5%를 좀 맞추기 위한 작업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뭐 5% 제이미 다이먼이 7%대까지도 얘기했었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5% 적정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간의 고금리에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을 좀 세워 보셔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시장 달래기를 하면서 이 이상의 고점을 노리면서 넘어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에서 이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수 자체는 이제 11월 기점으로 해서 장기간으로 낙폭으로 이제 꺾일 가능성은 크다. 그 낙폭을 줄이는 과정을 지금 연준이 대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 장기간의 고금리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일단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정리 자체는요. 제가 노란톡방 참여하신 분들 한해서 일단은 브리핑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금리는 유지하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고금리에 따른 관련주 카리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설 본부장님이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다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났었죠. 9월 CPI는 전월에 비해서 0.4% 상승했는데 에너지, 음식료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한 코어 CPI가 시장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주거비와 에너지 같이 가격이 여전히 높아서 물가 안정세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는 점. 달러도 상승 전환했는데요. 그럼에도 성장주인 빅테크 위주 종목들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 종전 60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었는데요. PPI 리뷰 그리고 CPI 리뷰 빅테크 주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번 한 주만 좀 놓고 본다는 건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생각보다 시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물가지표나 이런 내용들에 따른 해석 자체가 이제 크게 지금 와닿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이게 지금 현재 자리값이 이제 PPI 발표 때였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50포인트 정도 지금 낙폭을 보여준 뒤에 고점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전에 이제 스타트했었던 자리값을 위협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새벽 추세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라든지 FOMC 이 회의록 결과값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상승 흐름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갔었다. 오히려 좀 완화적인 태도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내용의 안도감에 상승 흐름을 좀 키워갔었다. 오히려 이제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제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50포인트 정도 원래 변동성이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이제 CPI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CPI가 지금 내포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이제 한 100포인트에서 한 200포인트 정도의 이제 변동성 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발표됐었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0.1% 거의 예상치의 부합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좀 가장 크게 바라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요. 사실상 이제 주거비
이제 다시금 재차 상승 흐름을 좀 키워가는 것 자체가 이 코어 쪽에서의 이제 단기적인 낙폭이나 흐름 자체를 키워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리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딱 어제 그 전날 PPI 때랑은 좀 다르게 9시 30분 발표 이후서부터 지속적인 매도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결국 본장에서 다시금 이 낙폭을 무시하는 매수세가 버텨주다가 결국엔 새벽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말도 안 되게 빠져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매도세가 나왔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막 중요하게 보고 있는 뭐 코어 CPI, PPI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변동성보다 지금 몇 배가량 큰 하나의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이게 뭐였냐면 새벽 2시에 발표됐었던 미국채 30년물 입찰 그 금리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4.2%에서 무려 이제 4.7%대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채권 금리 자체도 단기적으로 이 기점을 맞아서 새벽 2시 기점을 맞아서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었던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지금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물가나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 이런 부분들 굵직한 지표들은 지금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굵직한 지표 다 끝난 상황에서 가장 크게 포커스를 지금 잡으면서 봐야 되는 상황 자체가 지금 장기채, 단기채 할 것 없이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좀 뭐 추세나 움직임 자체를 좀 완벽하게 캐치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본부장님이 정리해 주셨던 내용이나 지금 좀 더불어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이 이스라엘과 이 부분 자체만 지금 좀 없어진 상황 이제 리스크가 이제 해소되는 상황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지금 채권 금리 자체는 다시금 5%를 향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 자체는 이번에 실적과 더불어서 맞춰서 어떻게 보면 증시에 충격을 줄 만한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좀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나 움직임 자체는 조금 더 안 좋게 좀 바라보고 있다. 금리 자체는 추가적으로 5%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다시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다시금 밴드 상단을 눌러주면서 매수세를 지금 다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매매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여기서 사실상 이제 실적이나 이런 지금 움직임 좀 바라봤었을 때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이어갈 수는 있어도 고점을 갱신하는 결과값은 나와주기가 좀 힘들 것이다. 이제 500달러를 이상 안착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자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타이밍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0월 달에 이제 좀 마지막 탈출 기간에 좀 적기지 않을까.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제 뭐 퀄컴이나 제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거 좀 얘기 드렸었는데 사실상 나머지 종목들 자체는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도 사실상 지금 좀 고점 라인대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엔비디아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600, 700달러대까지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계속 적으로 좀 지켜보기에는 오히려 고점 돌파하고 나서 다시금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지금 정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차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정리했다가 확실히 안착하는 결과에서 재접근하시는 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라인대 형성하고 있다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런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 엔비디아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대응 전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소식이죠.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반등 전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회복세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차익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향후 전망 그리고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PPI, CPI 리뷰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이게 PPI, CPI를 연결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PPI, CPI 같은 경우 PPI는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크게 상회했어요. 근데 요거 하나가 좀 위안거리였다. 미국 자동차협회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663달러로 지난 7월 말 이후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된다. 그럼 PPI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와서 더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확전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서 유가가 내림세로 반응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거 확전되잖아요. 확전되면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네. 진짜예요. 이게 미국채 30년물 지금 카리 전문가가 그 중요한 포인트 잡아서 얘기 드렸는데 입차 물량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많이 안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있었냐면 요거 보고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이 되느냐. 확전되면 여러분 국채가 안전자산이 돼서 그쪽으로 몰려요. 몰리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번 사태가 벌어지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랐던 건 뭐냐면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왜냐면 안전자산도 국채가 좀 몰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30년물은 너무 롱텀이니까 일단 요거 전 확전 가능성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접근해 보자는 것 때문에 이번에 물량이 좀 줄었던 거고요. 입찰 물량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확 튀어 올랐죠. 그러니까 국채로 사람들이 몰리면 돈이 몰리면 어차피 금리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채 금리 올라서 문제잖아요. 국채 금리 올라서 문제인데 그 국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확전 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다. 유가만 안 올리면 되니까. 근데 확전 나면 물론 안 좋겠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주면 안 좋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리고 이란이 확전 나면 그건 문제죠. 이란 호르무즈 해협 막아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CPI 보겠습니다. CPI는 이제 별의 걸 다 만드는데 비연준이. 자 미국 CPI 9월은 전년 동월 대비 3.7%, 전월 대비 0.4, 그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1, 전월 대비 0.3. 이거 다 올랐어요. 예상치보다 좀 더 강했고요. 자, 에너지 주거비 제한 서비스 물가 0.6%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서비스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심이 좀 들면서 이거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기서 미 연준이 또 도망갈 걸 찾더라고요. 또 이제 코어 CPI도 아니고 슈퍼코어 CPI를 만들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게 3.8%로 8월달 4천 영입에서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 진짜 별의별 걸 다 만들고 있어요. 진짜. 여튼간에 어떻게든 금리 안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냥 슈퍼코어 CPI도 아니고 슈퍼코어 CPI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변동성 있는 걸 더 줄인 거죠. 더 줄여서 거의 없는 것만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미국이 지금 대이란 제재를 할 거냐인데 공화당은 대이란 제재 하고 싶죠. 민주당이 선거에서 망하기를 원하니까. 그럼 유가 오르면 민주당 선거 망하거든요. 대통령 선거. 그래서 공화당 어떻게든 대이란 제재 다시 하고 싶은데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여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11월 금리는 여전히 동결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영업이 2.4조 원 나왔습니다. 예상치 1.8조 원인데 이게 웬일? 0.6조 원 6천억 더 벌었어요. 자, 삼성전자가 24조 원 나온 것도 아니고 2.4조 원 나와가지고 기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DX 사업부가 물론 여러분 이 잠정 실적은요 전체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DX, SDC, DS 사업부 추정치는 제 예상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거의 틀릴 가능성이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 쪽에서 선전했을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바일 가전에서 한 플러스 4조 원 나왔고 디스플레이에서 한 1.7조 원 나왔고 DS 반도체에서 마이너스 3.5조 적자 나왔다고 생각하고 딱 보면 한 요 정도 나오거든요. 저는 의외로 스마트폰하고 가전에서 선방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출하량은 얘기 나왔는데 이미 이거 나왔는데 메모리 출하량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OLED 출하량은 증가했다는 부분 우리가 중요 포인트고요. 의외로 폴더블 폰 잘 팔리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 HBM 반도체 실적이 향후 추가될 것이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한미 반도체 지난주부터 강조했던 종목, 지난주부터 강조했던 종목, 하나마이크론 역시 몇 주 동안 강조했던 종목이죠. 이거 다 지금 올랐고 오늘 한미 반도체는 목표가 대비 딱 100원 차이로 지금 목표가 못 갔어요 지금 오늘. 좀 마음 아픈데 뭐 갈 겁니다. 가긴 갈 것 같고요. 여러분 이런 증시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땡땡땡땡 이거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 재공략 가능합니다. 전공정 장비주고요. 이거 이미 이 시간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 여러분 얘기 드렸을 때 매수했잖아요. 지금 수익 중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수익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연휴 동안 그 박살난 시장에서도 이거 수익 중이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땡땡땡땡 또 폴더음프 관련주로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 드린 종목인데 첫 글자만 읽게 파야. 첫 글자 파. 도레미파 할 때 파. 땡땡 이거 폴더블 관련주인데요. 이거 예상보다 실적 견조해서 지금 바닥에서 주가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 상당히 유의 있게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마지막에 땡땡 이거 최근 조정 중인 DDR5 관련주입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았어요. 이때 아니면 살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종목 궁금하시면 노란토미씨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른 히든 종목까지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히든 종목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QR코드 나갈 겁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이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 하나 뜰 겁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 싶으면 하단에 샵 3989 주잘백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히든 종목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할리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부터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상승분 대비 지금 30%, 38%대 이제 낙폭을 좀 보여준 뒤에 반등을 좀 보여줬었지만 오히려 하방 압력이 지금 조금 더 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은 80 초반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79.20 정도까지 낙폭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이제 좀 강하게 다시금 $86 이상까지 올라오는 결과값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고점 대비 지금 소화시킬 수 있는 반등 자리값 한번 나와준 뒤에 다시금 저점 밀리는 타이밍 움직임 자체가 지금 좀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이슈를 계속 지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요,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로 지금 밀리면서 매도세 좀 꾸준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79 언더 이상까지는 좀 보기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아까도 안전자산에 대한 지금 선호 심리가 확실히 반영이 되면서 바닥 대비 지금 급하게 좀 크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과 지금 저점 대비 이 반등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지금 최대치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1986달러대까지도 지금 이 추세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좀 지속이지만 우리가 지금 보시는 지금 다음 주 한 주, 그러니까 이제 10월 지금 중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와주는 지금 이 한 주 기준으로는 단기 낙폭은 한번 좀 보여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큰 그림으로 매수로 좀 모아가시는 타이밍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얘기 드렸었지만 현재 자리값 고점 이미 터치한 뒤에 지금 현재 자리값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좀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 대신에 이제 큰 낙폭은 아니고 현재 자리값을 이제 15,000에서부터 15,300 사이 구간대 횡보 자리값을 다음 주 한 주간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좀 반등 자리값 바라봤었는데 이 자리값 한 번 더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제 3.68달러대까지 상승 여력 남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